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추운 날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데 처음 와보시죠?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한 분 한 분께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틀에 잡힌 정치 연설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한동훈 나가듯이 여러분과 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안녕하세요. 성취는 가파른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목표였습니다. 기성 정치권에서는 저를 모난 돌처럼 보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을 맞는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저는 모난 돌이 맞습니다. 다만 공적인 일을 떠나서 사적으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모난 돌이 아니라 순둥순둥한 둥근 돌로 보실 겁니다. 저는 사적인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일에서 저는 사실 모난 돌처럼 살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의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적인 일을 해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정치적 약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약한 강강양양하고 정가에 밀붙지 않고 전관예우 안 들어주고 출세하려고 사건 팔아먹지 않았던 검사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부패검사, 업자 끼고 술 먹고 승진하려고 사건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사실 좀 있습니다. 많이 과장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그 반대였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며 살아왔고, 제가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런 놈들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검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 정치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정치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저는 그대로인데 말이죠. 민주당 측이었다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었다가, 그리고 지금은 극단주의 장사꾼이었다가 뭐 이래 왔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누구도 적어도 제가 강강약약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제 직업윤리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제가 몬스타 사건 얘기 잠깐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론스타 승소로 대한민국이 7조, 8조 지켜냈다고 하십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론스타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지긋지긋합니다. 자그마치 제 인생의 20년 동안 그 론스타라는 이름을 제 발에 족쇄처럼 달고 살았어요. 2006년에 론스타 국가대학 수사하고 그 재판 100억 원 역전승 이기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국제 중재를 걸어온 이후에는 그 대응 실무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해왔어요. 국제 중재에 관한 책을 한국, 외국 가리지 않고 다 사서 밤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 마음으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그 20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아무도 네가 그거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대충 해. 그렇게 네가 올인해서 지면 다 네 독박이고 이기면 너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중재 1심 결과가 나왔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무슨 운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재 2심 결과도 8조 청구해서 4천억 정도 나온 거니까 이건 뭐 90몇 프로 이긴 거니까 이겼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1심 나올 때 민주당에서는 뭐 4조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자는 입장이 많았죠. 단순히 항소의 승률을 보면 10% 내외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어쩌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재 1심에서 제가 론스타 주가 조작을 밝혀낸 그 부분을 실체를 인정한 이상 저는 이거는 전 완승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소송이라는 것이 이상한 판사 만남의 징이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확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제 스스로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죠. 지면 사실 저한테 덤태기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으니까 또 실무자들 중에서도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았지만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다 책임진다고 다독이고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 법무국을 만들어냈어요. 결국 승소했습니다. 해피엔딩이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20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나?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의심, 불안감 같은 게 엄습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겼을 때 그 국익의 크기만 생각했습니다. 그 국익이 너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국익이 커지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정치적 스타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못 볼 뻔 당하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하면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제가 제 툴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키우기 위해서 정치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도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많이 간담해졌던 것 같아요. 국익이라는 것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간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30살 시절에 이제 대선장 수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을 생각하지 이 자리에 오면 이렇게 보니까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그런 건데요. 어쨌든 30살 시절에 그리고 여러분 몬스타 얘기하다가 울 일은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30살 시절에 대선장 수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3년 초반에 초임검사 시절에 SK 사건 수사를 했어요. 이례적인 수사였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수사가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겁이 없었어요. 그 사건에서 나온 단초로 2003, 2004년에 여당과 야당의 불법 대선장 수사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재벌들이 몇천억씩 양당에 갖다 바치던 시대였거든요. 10,000원짜리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업을 하다가 그 단초가 나왔던 곳이고 초임검사 됐어요. 그게 이어져서 결국은 대대적인 대선장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의 힘, 결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정말 그런 식으로 찻대기로 돈 모아서 주는 불법 대선장은 정말 없어졌거든요. 제 돈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에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로서 나라가 발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얘기처럼 우회하는 방식의 불법들은 계속 횡행해 왔죠. 이런 문제를 끊어내는 것도 정치에 있어서 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와 함께하는 정치는 결국 그걸 끊어내는 정치가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우리의 이 토크 콘서트 비판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이 콘서트에서 단 이론 한 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당당하게 더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헌금 받아쳐먹고 출판 기념회로 돈 땡기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우리의 이 모임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초반에 조국 수사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권 초반에 정권 핵심 관계자 수사하는 것이니까 정권의 조직적 압박이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타겟실에서 좌천 4번에 압수수색 2번에 구속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를 잡아놓으려는 이유가 어떤 기자의 유시민 씨 관련 취재를 제가 부추겼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진짜로 제가 감옥 가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싸우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이상해진다는 생각을 해서 유시민 씨와 직접 법정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겼죠. 제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빨간색 야한 머플러 들고 법정 앞에서
한 5분, 10분 혼자 연설하는 거 기억나세요? 사실 그게 어쩌면 저의 처음 정치 대중 연설이었습니다. 물론 그 빨간 머플러도 굉장히 과했다는 걸 저는 여러분, 정치인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찔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찔리면 권력과 못 싸워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제일 알고 신경 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이슈 있는 사람이 부동산 문제 공격 못하고 항소 포기 이슈 있는 사람이 항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의 권력들이 오랫동안 저를 탈탈 털어왔습니다만 탈탈 털어도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뭐 저런 채널A 사건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그동안 엮어보려 해왔습니다. 뭐 그때도 그랬고 이후 지금까지도 이쪽 저쪽이 저를 공격하는데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갑질하는 행동들 전관예우 해주거나 사건 무마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저는 상상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찔리지 않는 여러분의 도구가 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때 1대 180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맞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때 저를 좋아해 주신 게 제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이기는 결과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그런 싸움에서 나름대로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적어도 함께 가는 사람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공격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저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안전한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씁쓸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참겠습니다. 그게 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제가 말벌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선민 후사를 말하면서 제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과 달리 총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 말이죠. 3월을 기점으로 이종섭 호주대상 사태 등 그리고 의대 사태 등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나왔죠. 당시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이 총선 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자 대통령께서 의대 당원을 밀어붙였고 저는 아니 왜 2,000명이어야 하냐 1,999명이면 왜 안 되냐 500명씩 늘어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텨봤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군 고위관들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의대 증원의 속도 조절 문제를 가지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거 막판에 2조 심판이라는 좀 다소 구태스러운 선거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개헌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알아요. 절박한 감정적 호소만이 우리의 개헌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17곳 돌아다니면서 점심, 저녁 안 먹고 뛰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선거는 저의 선거 패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바로 수용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열린 당대표 경선에서 저는 당시 민심 공이 63%를 얻었어서 이 선거에서 크게 된 점은 윤 대통령님 측에서 김건희 씨 익식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를 낙선시킬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때 익식했다고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제가 김건희 씨한테 맞춰줬다면 이 당의 보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찌라시 같은 것들이 단톡방에서 막 돌아다니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비틀고 과장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분과 식사조차 한 자리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에게 무슨 쌍욕 같은 걸 했다라는 것도 사실처럼 돌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공적인 관계에서 누구에게 그런 선 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과한 언행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가 됐고요.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은 저를 무립하고 축출하는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충돌을 줄이면서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부딪히는 것은 최소화하려 했고 그래서 모든 이슈마다 다 나서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추종 세력들은 제가 당대표가 된 직후부터 저를 당대표직에서 쫓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당대표에서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실행됐던 겁니다. 사실 핵심 실세인 모 의원이 개혁 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 한동훈은 이러한 내용으로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아니
웃으면서 그거 시킨다고 하는 의원이 뭡니까? 라고 제가 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이 이번에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 게시판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에 익명이 보장된 당의 게시판에 익명이 깨져서 실명이 공개된 일이 발생했죠. 그 일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끼쳐도 죄송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제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를 알게 됐죠.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의 가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걱정이 터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제명해 두고 하기로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분명한 당의 당감이 윤리위는 제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제 가족이 쓴 거라고 완전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제 가족이 쓴 사설 같은 걸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조작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을 제가 경찰에 직접 고소해서 수사 중입니다. 도장이 드러나는 이제는 장도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내비션을 떠들어댑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걸로 제명했어야죠. 여론조작 전문 제작팀이 있다는 등 조작이 드러나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 몇 개를 무슨 여론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근거 없이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저의 제명이 단계 때문이 아니라 저의 리더십 문제를 총합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계엄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계엄에 대한 얘기는 이어진 조갑재 대표님과의 대담에서 우리가 겪은 계엄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제가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폭주하는 민주당 정권에 정권 넘겨준 거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을 했더라도 한독수 옹립인이 한식으로 가지 않고 윤핵관을 극복했다면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파기, 환송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를 극복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 아닌 길이 있을지 최선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설득해서 조기 퇴진 약속, 이선 후퇴 약속을 받아내고 1차 탄핵을 기각시켰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잊으신 것 같은데 그날 일면 조간신문 탑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탄핵하지 않았다면 유혈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탄핵이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치의 존속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행동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과 당대표 축출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서적으로 탄핵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에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었다면 저도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저만큼 이재명과 세게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길이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군 동원을 쉽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미룹니다. 만약 그때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군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아시지만 저는 그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로, 그 탄핵으로 제가 굉장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담입니다만 이번 제명으로 제가 야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요. 근데 원래 저는 1년 전부터 야인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 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든 장관이든 비상대책위원장이든 야인이든 마이너스 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 진짜 꼭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정치하겠다는 말 입버릇처럼 달고 아니죠. 그런데 진심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욕먹습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 자체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이거 제대로 대답 못했다고 쭈뼛거리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한 정치, 공공선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뭐 이런 거 좀 벙벙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좋은 정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공선을 위한. 그런데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정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미국이 변화무쌍하게 압박해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세를 바탕으로 폭주하면서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힘은 정적을 조작으로 제명하고 선거 좋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주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할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헌법, 사실, 상식입니다. 첫째, 헌법.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 보호합니다. 보완할 점들은 있지만 우리 헌법은 시대 정신에도 맞고 위대합니다. 개혁, 윤호개인, 이건 바로 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둘째, 사실. 탈진실의 시대라고 멋지게 말합니다만 한마디로 그건 탈진실이라는 겁니다. 협잡과 사기.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거짓에 속기 쉽고 대중이 거짓에 속으면 역사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선동은 왜 나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주변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정치의 조건입니다. 셋째, 상식입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다수의 생각이죠. 모두가 공감해온 상식을 권력을 가진 쪽에서 깨부수면 사회가 정글이 되고 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상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헌법, 사실, 상식만 지켜도 좋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번영과 정의라는 우리의 좋은 정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할 목표입니다. 성장하고 나서 복지한다. 그건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복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과 사실 상식을 지키는 좋은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역사를 보면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중심 세력이 돼서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에 나서면서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 세력을 양 끝으로 밀어내면서 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극단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대화 목표로 유럽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그리고 다시 번영과 정의의 길을 갈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폭풍성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됐죠.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날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가야만 이렇게 들어오고 함께 가야만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